안녕하세요. 필로입니다. 오늘은 1941년 2월 문장지에 실렸던 이태준 작가님의 토끼 이야기를 낭독하고 그 향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태준 작가님은 문장 강화라는 책으로도 유명하시지요. 이분의 문장력, 구성력, 표현력 등은 지금 우리의 시대에 와서도 시간차를 무색하게 할 만큼 담백하면서도 현대적이고 깔끔한 매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소설의 완성도가 높아서 조선의 모파상이라는 별명도 있었고 한국 근대 단편소설의 완성자라고도 불린다고 하네요. 당시 시에는 정지용, 문장에는 태준이라 일컬어지곤 했다는데 시인 정지용은 그의 지용 문장 독본이라는 책의 서문에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 남들이 시인 하는 말이 너는 못나니 못나니 하는 소리같이 좋지 않았다. 나도 산문을 쓰면 쓴다. 태준 만치 쓰면 쓴다고 변명으로 산문 쓰기 연습으로 시험한 것이 책으로 한 권은 된다. 여러분, 토끼 이야기가 좀 더 궁금해지시나요? 필로의 토끼 이야기에 대한 나눔은 낭독 말미에 덧붙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필로가 나누는 낭독의 향기 5번째 여정, 이태준 작가님의 토끼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토끼 이야기, 이태준. 현은 잠이 깨자 눈을 부비기 전에 먼저 머리맡부터 더듬었다. 사기 대접에서 밤샌 숭늉은 얼음에 채인 맥주보다 오히려 차고 단듯하였다. 문득 전에 서해가 이제 현도 술이 좀 늘어야 물맛을 알지 하던 생각이 난다. 지금껏 서해가 살았던들 술맛, 물맛을 같이 한번 즐겨볼 것을. 그간 간지도 벌써 10년이 넘는구나. 현은 사지를 쭉 뻗어 기지개를 켜고 팔이 나는 천장을 멀거니 쳐다본다. 중외의 때다. 월급날이면 그것도 어두워서야 영업국에서 긁고 오는 돈 100원 남짓한 것을 겨우 3원씩 5원씩 나누어 들고 그거나마 인력거를 불러 타고 호로도 내리고 나서기 전에는 문 밖에 진을 치고 산 빵장수, 쌀장수, 양복 점원들에게 털리고 말던 그 시절이었다. 현은 다행히 독신이던 덕으로 이태나 견디었지만 어머님을 모시고 아내와 자식과 더불어 남의 새빵살이를 하던 서해로서는 다만 우정과 의리를 배불리는 것만으로 가족들의 목숨까지를 지탱시켜 나갈 수는 없었다. 난 매신으로 가겠소. 가끔 원고나 보내우. 현도 아무리 독신이지만 하숙빈 내야 살지 않소. 현은 그 후 중외에 있으면서 실상 매신의 원고료로 하숙집 마누라의 입을 겨우 틀어막곤 하였다. 그러다 중외가 기어이 폐간이 되자 현은 그까짓 공연히 시간만 빼앗기던 것, 이젠 정말 내 공부나 착실히 하리라고 서해가 쓰라는 대로 잡문을 쓰고 단편도 읽어 하숙비를 마련하는 한편
학생 때에 멋모르고 읽은 태서 대가들의 명작들을 재독하는 것부터 일과를 삼았었다. 그러나 사람은 조금만 틈이 생겨도 더 큰 욕망에 눈이 텄다. 공연히 남까지 데려다 고생을 시켜? 하는 반성이 한두 번이 아니었으나 결국 직업도 없이 집 한 칸 없이 현은 장가를 들어놓았다. 제 한 몸 이상을 이끌어 나간다는 것은 확실히 제 한 몸 전신으로 힘을 써야 할 짐이었다. 공부고 예술이고 모두 제2, 제3이 되어버렸다. 배운 도적질이라 다시 신문사 밖에는 때를 쓸 데가 없다. 다행히 첫 아이를 낳기 전에 월급은 제대로 나오는 동아의 한 자리를 얻어 또 신문소설이라도 한 옆으로 써내는 기술을 가져 그때만 해도 한 평에 2, 3원씩이면 살 수가 있었으니 전차에서 내려 20분이나 걷기는 하는 데있지만 우선은 집 걱정을 면할 오막살이가 묻어오는 200여 평의 터를 샀고 그 후 부로 편입이 되고 땅 시세가 오르는 바람에 터전 반을 떼어 팔아 넉넉히 10여 칸 기와집 한 채를 짓게까지 되었다. 인전 집은 쓰고 앉았으니 먹고 입을걸. 현의 아내는 살림에 재미가 나는 듯 하였다. 재봉틀 월부를 끝내고 간이 보험을 들고 유성기도 이웃집에서 샀다는 말을 듣고 그 이튿날로 월부로 맡아오더니 이제는 한 걸음 나아가 현이 어쩌다 소리판을 한둘 사들고 와도 그건 뭐하러 3원씩 주고 사오? 음악이 밥 주나? 그런 돈 날 좀 줘요. 하였고 여름이면 현은 파스덕이긴 하지만 혼자만 싸다니는 것이 미안하여 한 20원 만들어다 아이들 데리고 가까운 인천이라도 하루 다녀오라고 주면 아침이면 인천까지 갈 채비로 나섰다가도 고작 진고개로 가로세어 백화점 식당에나 들어갔다가는 냄비, 주전자, 찻종 그런 부엌세간을 사서 아이들에게까지 들려가지고 들어오기가 일수였다. 이 현의 아내는 바로 이들 집에서 고개 하나 넘어 있는 M여전 문과 출신이다. 오막살이에서나마 처음에는 창마다 유리를 끼고 꽃무늬에 커튼을 들이우고 벽에는 밀레의 안젤루스를 걸고 아침 저녁으로 화분을 가꾸었다. 때로는 잠든 어린 것 옆에서 쪼스란의 자장가도 불렀고 책장에서 비단 뚜껑 한 책을 뽑아다 브라우닝을 읽기도 하였다. 아이가 둘이 되면서부터 그리고 그 흔한 건양사 집들이 좌우 전후에 질비하게 들어앉는 것을 보면서부터는 모교가 가까워 동무들이 자주 찾아오는 것을 도리어 싫어하였고 어서 오막살이를 헐고 번듯한 기와집을 지어보려는 설계에 파묻히게 되었다. 안젤루스에 먼지가 앉거나 말거나 화초분이 말라 시들거나 말거나 그의 하루는 그것들보다 더 절박한 것으로 프로가 꽉 차지는 것 같았다. 현은 1년에 하나씩은 신문소설을 썼다. 현의 야심인즉 신문소설에 있지 않았다. 단편 하나라도 자기 예술욕을 채울 수 있는 창작에 자기를 기르며 자기를 소모시키고 싶었다. 나아가서는 아직 지름길에서 방황하는 이곳 신문학을 위해
그 대도로 들어설 바 교량이 될 만한 대작이 그의 은근한 본원이기도 했다. 인물의 좋은 이름 하나가 생각나도 적어두어 아끼었고 영화에서 성격 좋은 배우 하나를 보아도 그의 사진을 찢어 모아두었다. 그러나 머릿속에서 구상만으로 해를 묵을 뿐 결국 붓을 들기는 몰아치는 대로 몰아쳐질 수 있는 신문소설뿐이었다. 현의 신문소설이 시작되면 독자보다는 현의 아내가 즐거웠다. 외상감 밀린 것이 풀리고 단행본으로 나와 중판이나 되면 뜻하지 않은 목돈에 가끔 집안이 윤택해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도 소위 불혹진연이란 게 내일 모레가 아닌가? 밤낮 이것만 하다 까부러질 건가? 눈 뜨면 사로 가고 사에 가선 통신 번역이나 하고 고작 애를 써야 신문소설이나 되고 현의 비장한 결심이 그렇지 않아도 굳어질 무렵인데 동화가 조선과 함께 고스란히 폐간이 되는 것이었다. 명랑하라, 건실하라, 시대는 확성기로 외친다. 현은 얼떨떨하여 정신을 수습할 수 없는 데다 며칠 저녁째 술이 취해 돌아왔던 것이다. 밤잔 숭늉에 내단이 씻긴 듯 속은 시원하였으나 골치는 그저 무겁다. 술이 좀 늘어야 물맛을 알지. 신문사 10년에 냉수 맛을 알게 된 것밖에는 걔 무언고. 다시 숭늉 그릇을 이끌어 왔으나 찌꺼기뿐이다. 부엌 쪽 벽을 뚝뚝 울리어 아내를 불렀다. 기껏 주무셌소? 물 좀. 아내는 선선히 나가 물을 떠가지고 와 앉는다. 앉더니 물을 자기가 마시기나 한 것처럼 목을 길게 빼이며 선트림을 한다. 아내는 벌써 숨을 가빠하는 것이다. 한 딸, 두 아들 이어서 꼭 알맞다고 하던 것이 다시 4번째 임신인 것이다. 나 당신한테 할 말 있어요. 평시에 잔소리가 없는 만치 현의 아내는 가끔 이런 투로 현의 정색을 요구하였다. 요즘 당신 심경 나도 모르진 않우. 그렇지만 당신 벌써 사흘째 내려 술 아니우? 현은 잠자코 이마를 찌푸린 채 터부룩한 머리를 쓸어 넘긴다. 술 먹고 잊어버릴 정도의 검에 애당초에 우리 여자들 눈엔 조선 남자들 그런 꼴처럼 메스껍고 불안스러운 건 없습디다. 술로 심평이 되우? 또 작게 봐 제 가정으로도 어디 당신들 사내 한나뿐이요? 처자식 수두룩하니 두고 직업도 인전 없고 신문소설 쓸 때도 인전 없고 왜 정신 바싹 차리지 않고 그려? 현은 듣기 싫어 소리를 치고 다시 이불을 뒤집어 썼으나 또 반동적으로 이날도 그 이튿날도 곤주가 되어 들어왔으나 사실 아내의 말에 찔리기도 하였거니와 저 혼자 취한다고 세상이 따라 취하는 것도 아니요. 저 혼자나마도 언제까지나 취할 수도 없는 것이었다. 현은 아내의 주장대로 그 송장의 주머니에서 턴 것 같은 가슴이 섬찟한 퇴직금이지만 그것을 미천으로 토끼를 기르기로 한 것이다. 누이 집에서는 처음 단 2마리를 사온 것이
1년이 못돼 50평 마당에 어떻게 주차할 수 없도록 퍼졌고 뉴 집에서는 200원을 들여 시작했는데 이태가 못되어 매월 평균 7, 80원 수입이 있다는 것은 현의 아내가 직접 목격하고 와서 하는 말이었고 토끼 기르는 책을 얻어다 주어 현은 하루 저녁으로 독파를 하니 토끼를 기르기에는 날마다 붙잡히는 일이기는 하나 날마다 신문소설을 써대는 것보다는 마음의 구속은 적을 것 같았고 신문소설을 쓰면서는 본격 소설에 손을 댈 새가 없었으나 토끼를 기르면서는 넉넉히 책도 읽고 10년에 한 편이 되더라도 저 쓰고 싶은 소설에 착수할 여력도 있을 것 같았다. 이런 것은 시대가 메가폰으로 소리쳐 요구하는 명랑하고 건실한 생활일 수도 있는 점에 현은 더욱 든든한 마음으로 토끼치기를 결심하였다. 그리고 우선 아내의 뒤를 따라 아내와 동창이라는 200원을 들여 지금은 매달 7, 80원씩을 수입한다는 집부터 견학을 나섰다. 그 집 바깥주인은 몇 해 전에 동아에서도 사진을 2단으로나 낸 적이 있고 그의 연주회 주체를 다른 사와 맹렬히 다루기까지 하던 한때 이름 높던 피아니스트였다. 피아니스트 잡지는 않게 거칠고 풀무리 시퍼런 손으로 현의 부처를 맞아주었다. 마당에 들어서기가 바쁘게 두엄내보다는 노릿한 내가 더 나는 후투탄 냄새가 풍겨나왔다. 목욕탕에 옷 벗어넣는 켜처럼 여러 칸으로 된 토끼집이 작은 고층 건물을 이루어 한편 마당을 둘러 있었다. 칸칸이 새하얀 토끼들이 두 귀가 빨쪽하니 앉아 연분홍 눈을 굴리며 입을 오물거린다. 현은 집에 아이들 생각이 났다. 동화의 세계다. 아동문학을 하는 이에게 더 적당한 부업 가치도 생각되었다. 현 부처는 피아니스트 부처에게서 양토 경험담을 2시간이나 듣고 보고 더욱 굳어지는 자신으로 돌아왔다. 와서는 곧 광주 가네보 양톱으로 제일 기르기 쉽다는 메리캔으로 20마리를 주문하였다. 곧 목수를 데려다 토끼장을 짰다. 토끼장이 끝나기도 전에 오늘 토끼를 붙였다는 전보가 왔다. 현은 아이들을 데리고 산으로 가 풀과 아카시아 잎을 뜯어왔다. 두부 장사에게 비지도 맡기었다. 수분 있는 사료만으로는 병이 나는 법이라 해서 건조 사료도 주문하였다. 사흘 만에 이 작고 귀여운 현의 집 새 식구 20명은 천장으로 철사로 얽은 괴짝에 담겨 한 명도 탈 없이 찾아들었다. 그들은 더위에 할랑거리기는 하면서도 그저 괴짝 속이 저희 안도인 듯 밖을 쳐다보는 일 없이 태연히 주둥이들만 오물거렸다. 자연의 한 동물이라기보다는 시험관 속에 든 무슨 화학물 같았다. 아이들과 아내는 즐겨 끓으며 덤볐으나 현은 뒤에 물러서서 그 작은, 그 귀여운, 그리고 벚꽃처럼 희고 여린 동물에게다 5, 6명의 거센 인생의 생계를 계획한다는 것을 생각할 때 확실히 죄스럽고 수치스럽기도 하였다.
아무튼 토끼가 와서부터 현은 잠시도 쉴 새가 없었다. 먹이를 주고 다음 먹이의 준비까지 되어 있으면서도 얼른 손을 씻고 방으로 들어와지지가 않았다. 토끼장 앞으로 어정어정 하는 동안 다시 다음 먹이 시간이 되고 다시 다음 먹이를 준비해야 되고 장 안을 소재해야 되고 현은 저녁이나 되어야 자기의 시간으로 돌아올 수가 있었다. 차츰 밤 긴 가을이 깊어졌다. 워낙 구석진 데라 더구나 저녁에는 찾아오는 친구가 별로 없었다. 현은 저녁만이라도 홀로 조용히 등을 밝히고 자기의 세계를 호흡하는 것이 즐거웠다. 10년 전 독신일 때 하숙집에서 재독하기 시작했던 태서 명작을 다시금 음미하는 것도 즐거웠고 등불을 멀찍이 밀어놓고 책장을 살피며 근대의 파란 중첩한 인류의 문화의 문학의 묻사조의 물결을 더듬으며 한 새파란 사조가 부딪히고 지나갈 때마다 이 귀퉁이 저 귀퉁이 부스러뜨리기만 해오던 장편의 구상을 계속해 보는 것도 얼굴이 닳도록 즐거움이었다. 많지는 못한 장서나마 현은 한가히 책장을 쳐다볼 때마다 감개무량하기도 하였다. 일목천고의 감을 느끼는 것이다. 새 책은 날마다 나온다. 또 새 책은 날마다 헌책이 된다. 한때는 인류 사상의 최고봉인 듯이 그 앞에는 불법도 성전도 무색하던 것이 이제는 그 책의 뚜껑 빛보다도 내용이 앞서 퇴색해버리고 말았다. 그 뒤에 오는 다른 새 것, 또 그 뒤를 따른 새 것들. 책장 한 층에만도 사조는 두 시대, 세 시대가 가지런히 꽂혀 있는 것이다. 지나가 버린 낡은 사조의 유물들. 희생된 것은 저 책들 뿐인가? 저 저자들 뿐인가? 저 책들과 저 저자들 뿐이라면 인류는 이미 얼마나 복된 백성들이었으랴마는. 인류는 언제나 보다 나은 새 질서를 갈망해 헤매이지 않으면 안 되었다. 새 사조가 지나갈 때마다 많으나 적으나 또 그전 것을 위해서나 새 것을 위해서나 반드시 희생자는 났다. 그 사조가 거대한 것이면 거대한 그 많지 넓은 발자취로 인류의 일부를 짓밟고 지나갔다. 생각하면 물질 문명은 사상의 문명이기도 하다. 한 사상의 신속한 선전은 또 한 사상의 신속한 종국을 가져오기도 한다. 예전 사람들은 일생에 한 번이나 겪을지 말지 한 사상의 난리를 현대인은 일생 동안 얼마나 자주 겪어야 하는가. 청의 시인 이초가 일신수생사라 했음은 정이 현대의 우리를 가리킴이라고 현은 몇 번이나 책장을 바라보며 쓴웃음을 지었다. 일신수생사. 사상은 짧고 인생은 길고 토끼는 듣던 바와 같이 빠르게 번식해 나갔다.
20마리가 아카시아 잎이 단풍될 무렵엔 40여 마리가 되어 북적거린다. 토끼장도 다시 한 50마리치를 늙으려 제목까지 사들이는 때다. 문제가 일어났다. 먹이의 문제다. 풀과 아카시아 잎의 저장을 충분히 할 수 없어 비지와 건조 사료에 오히려 믿는 바 컸었는데 두부 장수가 가끔 거른다. 오는 날도 비지를 소위 실적에 반도 못 가져온다. 건조 사료도 선금과 배달비까지 후히 갖다 맡겼는데도 오지 않는다. 콩이 잘 들어오지 않아 두부 생산이 준 것. 그러니 두부 대신 비지 먹는 사람이 는 것. 그러니 비지는 두부보다도 더 귀해진 셈이다. 건조사료란 잡곡의 겨인데 무슨 곡식이나 7분도 내지 5분도로 찌으니 겨가 나올 리가 없다. 알고 보니 최근까지의 건조사료란 전년의 재고품이었던 것이다. 현의 아내는 동분서주하였으나 토끼는커녕 닭을 치던 집에서들까지 닭을 팔고 닭의 우리를 허는 판이었다. 현의 아내는 억울한 일을 당할 때처럼 며칠이나 얼굴이 붉어 있었으나 결국 토끼를 기름으로써의 생계는 단념하는 수밖에 없었다. 토끼를 헐값이라도 치우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가죽이면 얼마든지 일시에 처분할 수가 있으나 산 것 채로는 어디서나 먹이가 문제라 길이 막혔다. 한꺼번에 40여 마리의 가죽을 쟁을 쳐 말릴 널판도 없거니와 단 한 마리라도 칼을 들고 껍질을 벗길 위인이 없다. 현은 남자면서도 닭에 몇 하나 따본 적이 없고 현의 아내 역 한 번은 오막살이 집대인데 튀하기는 한 닭 한 마리를 옹근 채 사왔더니 닭에 흘겼던 죽은 눈이 무서워 신문지로 덮어놓고야 썰던 솜씨였다. 더 늙구지나 말고 올해는 걸리더라도 산채로 처분하는 수밖에 없었다. 산채로 처분하자니 팔리는 날까지는 어떻게 해서나 굶겨 죽이지는 않아야 한다. 부드러운 풀은 벌써 거의 없어진 때다. 부엌에서 나오는 것은 무청뿐이요. 밖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은 클로버뿐이다. 클로버도 며칠 안 있으면 된서리를 맞을 즈음인데 하루는 현의 아내가 그의 모교인 앱여전 운동장이 클로버 투성인 것을 생각해냈다. 그 길로 고개를 넘어 모교에 다녀오더니 학교에서는 해마다 사람을 사서 뽑는데도 당할 수가 없어 잔디를 버릴까봐 걱정이니 제발 뜨더라도 가라는 것이라 한다. 현은 입맛을 쩍쩍 다시다가 당신이 가기 싫으면 내가 가리다. 오륙이 멀쩡해가지고 미물이라도 기르던 걸 굶겨 죽여야 오루? 하는 아내의 위협에 아내가 홀몸도 아닌 때라 또 다른 곳도 아니오 저의 모교 마당에 가서 토끼밥을 뜯고 앉아있는 정상이 어째 정도 이상으로 가긍하게 머릿속에 떠올라 그만 대패밥 모자를 집어쓰고 동저고리인 바람인 채 고무신을 끌고 막 학교에서 돌아오는 큰 녀석에게까지 다래끼를 하나 둘러 메워 가지고 고개를 넘어 앱여전으로 왔다.
운동장에는 과연 잔디와 클로버가 군데군데 반반 정도로 대진이 되어 있었다. 나야 이렇게 동저고리 바람에 녹립을 눌러 썼으니 누가 알아보려고. 또 알아본들 현 아무개란 화상. 하학이 된 듯 운동장에는 관연한 여학생들이 설멍하니 다리들을 드러내고 발레이볼을 던지기도 하고 자전거를 타고 돌기들도 한다. 현은 남의 집 앞마당에 들어서는 것 같은 어색함을 느꼈으나 수굿하고 한편 여가리에 물러앉아 클로버를 뜯기 시작하였다. 아버지, 왜? 아들에는 아직 우두머니 서서 언덕 위에 장엄하게 솟은 교사와 여학생들이 자전거 타는 것만 바라보고 있었다. 우리 엄마도 여기 학교 나왔지? 그럼 어서 이 시퍼런 풀이나 뜯어. 이 아버지와 아들의 짧은 대화를 학생 두엇이 알아들은 듯 예, 너희 엄마가 누군데? 하며 가까이 온다. 현의 아들애는 코만 훌쩍하고 돌아선다. 현은 힐끗 아들을 쳐다본다. 그 쳐다보는 눈이 가끔 집에서 떠들면 안 돼 하던 때 같다. 아들애는 잠자코 제 다래끼를 집어다 클로버를 뜯기 시작한다. 이거 뜯어다 뭘 하니? 토끼 먹여요. 토끼? 너희 집에서 토끼 치니? 네. 학생들은 저희도 뜯어서 현의 아들 다래끼에 담아준다. 너희들 못하니? 현의 등 뒤에서 다른 학생들 한때가 몰려온다. 현은 자기까지 아울러 너희들로 불려지는 것 같이 화끈해진다. 우린 요스바 찾는다누. 따는 그들은 토끼밥을 뜯어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저희들 행복을 찾기 위해서였다. 나도. 그들은 모이를 본 새떼처럼 클로버에 몰려앉는다. 현은 수굿하고 다른 쪽을 향해 뜯어나가며 자기 아내도 한때는 브라우닝에 시집을 끼고 이 운동장 언저리를 거닐다가 저렇게 목마르듯 행복의 요스바를 찾아보았으려니 그 행복의 요스바와 함께 푸른 하늘가에 떠오르던 그의 영웅은 오늘 이 마당에 녹립을 쓰고 앉아 토끼밥을 뜯는 사나이는 결코 아니었으려니. 이런 생각에 혼자 쓴 침을 삼켜보는데 무엇이 궁둥이를 툭 때린다. 넓은 마당에 까르르 웃음이 건너간다. 현의 각도로 섰던 발레이볼 선수 하나가 볼을 놓쳐버렸던 것이다. 현은 다음날 오후에도 큰 녀석을 데리고 엠여전 운동장으로 왔다. 클로버는 아직도 한 닷새 더 뜯어갈 수가 있었다. 그러나 이날이 마지막이게 이날 밤에 된소리가 와버린 것이었다. 현의 아내는 마침 김장 때라 무청과 배추 우거지를 이 집 저 집서 모아들였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 한철이었다. 현은 생각다 못해 한두 마리씩이라도 없애보려 대학병원에 그리 친치도 못한 의사 한 분을 찾아가 보았다. 10여 년째 데이는 사람이 그도 요즘은 한두 마리씩 더 갖다 맡겨 걱정이라는 것이었다. 현은 대학병원에서 돌아오는 길에 어느 책사에 들렀다.
양토법에 관한 책에는 토끼의 도살법까지도 씌어있기 때문이다. 전에 아내가 빌려온 책에서는 그만 기르는 법만 읽고 돌려보낸 것이다. 토끼를 죽이는 법, 목을 졸라 죽이는 법, 심장을 찔러 피를 뽑아 죽이는 법, 물에 담가 죽이는 법, 귀를 잡고 어느 다리를 어떻게 잡아당겨 죽이는 법, 동맥을 잘라 죽이는 법, 그리고 귀와 귀 사이의 골을 망치로 서너 번 때리면 오체를 바르르 떨다가 죽게 하는 법. 이렇게 6가지나 씌어 있었다. 혀는 먼저 낀 책을 도로 제자리에 꽂고 주인의 눈치를 엿보며 얼른 책사를 나와 집으로 돌아왔다. 오는 길로 옷을 갈아입는 길로 토끼 한 놈을 꺼내었다. 묵직하고 포근하고 따뜻하고 뻐들걱거리고 눈을 똘망거리고 교미기가 지난 놈들이라 새끼 때의 화학물감 박꽃감은 인젠 아니오. 놓기는커녕 웬만큼 서투르게만 붙잡아도 뻐들껑하고 튕겨져 산으로 치달을 것만 같은 짐승이다. 혀는 단단히 안가슴과 뒷다리를 움켜쥐고 마루로 왔다. 딸년이 방에서 나오다가 소리를 친다. 얘들아, 아버지가 토끼 꺼냈다. 큰 녀석, 작은 녀석이 마저 뛰어나온다. 왜 그려, 아버지? 병났어? 마루에 가둬. 우리가 가지고 놀게. 이뻐서 그려, 아버지? 딸려는 제 손에 들었던 빵 쪽을 토끼 입에다 갖다 댄다. 토끼는 수염을 쫑긋거리더니 빵 쪽을 물어 떼려 한다. 혀는 잠자코 아까 책사에서 본 6가지 방법을 생각해낸다. 왜 그려, 아버지? 가, 저리들! 혀는 그제야 소리를 꽥 질렀다. 아내가 부엌에서 나온다. 혀는 아내의 해산딸이 멀지 않았음을 깨닫는다. 혀는 등줄기에 오싹함을 느끼며 토끼를 다시 안고 뒷곁으로 왔다. 아내가 따라오며 그 역 왜 그리는고 묻는다. 못 따라 아이처럼 따라 댕겨. 아내는 얼른 물러나지 않는다. 혀는 도로 토끼를 갖다 넣고 만다. 암만 생각하여도 그 목을 졸라쥐고 뻐들쩍거리는 것을 이기노라고 같이 힘을 쓰며 뒤어쓰는 눈을 내려다보고 숨이 끊어지기를 기다리는 노릇. 혀는 그 목을 졸라 죽이는 법에 자신이 생기지 못한다. 심장이 어둠에쯤이라고 그 폭신한 가슴을 더듬어 송곳을 들여박히는 남의 주사침 맞는 것도 제대로 보지 못하는 현으로는 더욱 불가능한 일이오. 쥐처럼 돛 속에 든 것도 아닌 것을 물속에 끌어넣기나 귀와 다리를 붙잡고 척추가 끊어지도록 잡아 늙구는 것이나 그 어린 아이처럼 따스하고 발랑거리는 목에서 동맥을 싹둑 잘라놓는 것이나 자꾸 돌아보는 것을 앞으로 죽여놓고 망치로 뒤통수를 때리는 것이나 현으로는 생각할수록 소름이 끼치고 지금 아내의 뱃속에 들어있는 마치 토끼 형상으로 꼬부리고 있을 태아를 위해 이런 짓은 생각만으로도 죄를 받을 것만 같았다. 김장철이 지나가자 토끼 먹이는 더욱 귀해서 사람도 먹기 힘든 두부와 캐비지로 데이는데 하루에 1원 40, 50전씩 나간다.
이렇게 서너 달만 먹인다면 그 다음에는 토끼 50마리를 한몫 판다 하여도 먹잇값 밖에는 나올 게 없다. 서너 달 뒤에 가서는 토끼 문제뿐만 아니다. 토끼 때문에 이럭저럭 4,500원이 부서졌고 김장하고 장작 2마차 드리고 퇴직금 봉지엔 10원짜리 서너 장이 남았을 뿐이다. 어떻게 살 건가? 어느 잡지사에서 단편 하나 써달란 지가 오래다. 독촉이 서너 차례나 왔다. 단돈 10원 벌이라도 벌이라기보다 단편 하나라도 마음 편히 앉아 구상해 보기는 다시 틀렸으니 종이만 펴놓을 수 있으면 어디서고 돌아앉아 쓰는 게 수다. 하루는 있는 장작이라 우선 사랑의 군부를 따뜻이 지피고 이놈의 토끼 이야기나 써버리라 하고 들어앉아 서두를 찾노라고 망설이는 때였다. 여보, 어디 계슈? 하는 아내의 찾는 소리가 난다. 내다보니 얼굴이 종이장처럼 헬쓱해진 아내는 두 손이 피투성이다. 응, 물 좀 떠줘요. 웬 피우? 아내의 표정을 상실한 얼굴은 억지로 찡그려 웃음을 짓는다. 피투성이 두 손은 부들부들 떤다. 현의 아내는 식칼을 가지고 어떻게 잡았는지 토끼 가죽을 2마리나 벗겨놓은 것이다. 현은 머리칼이 쭈뼛 솟았다. 당신더러 누가 지금 이런 짓 하래요? 아놈 어떡허. 태중은 뭐 지냈소. 어서 손 씻게 물 좀 떠봐요. 하고 아내는 토끼 털과 선지피가 엉킨 두 손을 쩍 벌려 내어민다. 현의 머릿속은 불현듯 죽은 닭의 눈을 신문지로 가려놓고야 썰던 아내의 그전 모습이 지나친다. 콧날이 찌르르 하며 눈이 어두워졌다. 피투성이에 쩍 벌린 10손가락. 생각하면 그것은 실상 자기에게 물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었다. 현은 펄썩 주저앉을 듯이 먼 산마루를 쳐다보았다. 산마루엔 구름만 허옇게 떠 있었다. 이태준의 토끼 이야기 어떠셨나요, 여러분? 뭔가 소설 마지막 문장 다음에 훨씬 더 긴 침묵의 여백을 두었다가 말을 이어가야 할 것만 같았는데 그러지 못해 아쉽네요. 잠시 여담이지만 이태준 작가님은 생전에 여러분께서 운수 좋은 날로 잘 알고 계실 현진건 작가님과 절친한 사이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소설 토끼 이야기 첫 장면에도 지금껏 서해가 살았던 들 술맛, 물맛을 같이 한번 즐겨볼 것을 그가 간 지도 벌써 10년이 넘는구나 하는 주인공 현의 탄식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세상을 먼저 떠난 친구 서해가 현진건 작가님을 두고 쓴 부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토끼 이야기의 주인공 이름 역시 현이네요. 먼저 간 친구인 서해라는 이름에는 한자가 병기되어 있고 뜻은 새벽서 바다 해자로 새벽 바다를 뜻하는데
주인공 이름 현은 본문에 한자가 병기되어 있지 않아서 현진건의 성 검을현을 기리는 것인지는 제 이 추측이 반쯤은 맞는 것인지조차 확인할 길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묘하게 현진건 작가님의 운수 좋은 날이 스쳐 지나가는 작품이기도 합니다. 물론 다르지요. 저에게 운수 좋은 날은 정말 한국 단편 중 뇌리에 박혀있는 비극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토끼 이야기를 읽은 후 한동안 마지막 장면에서 현이 토끼털과 피로 범벅이 된 만삭의 아내를 바라보는 시선이 제 눈동자에 담긴 듯 조금 어지러웠습니다. 운수 좋은 날의 비극은 너무나 첩참한 비극이어서 가슴이 아프면서도 시대의 가난에, 주인공의 가난에 맡겨져 있는 비극이어서 마음은 아파도 저를 찌를 구석이 없었습니다. 제 탓은 조금도 하지 않고 그 비극성에 몰입할 수 있었죠. 그런데 토끼 이야기에서의 현의 비극은 뭔가 저까지 한 발을 담그게 하는 것만 같은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자기 꿈과 이상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현실 조건에 부대끼고 가족, 친구와 함께하는 삶을 내 개인의 삶과 남몰래 땅겨루기 하면서 밀어냈다가 내어주고 미안해했다가 매몰차게 돌아서고 이런 마음의 전쟁을 현의 고백은 고스란히 대신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또한 토끼라는 부드럽고 순진무구한 눈을 가진 생명 앞에 인간성 그리고 인간 생계의 비참함이 서로 첨예하게 부딪히고 있었습니다. 어느 쪽으로도 기울어질 용기도 없어 다시 돌아서 문장 속으로 숨으려 할 때 그 망설임을 우유부단하다고 잔소리하지조차 않고 만삭의 아내가 말없이 토끼 2마리의 가죽을 벗긴 채 남편 현을 부릅니다. 소설 속 표현처럼 읽는 이의 입장이어도 그 머리털이 쭈뼛 서는 현의 심정을 어렵지 않게 상상하고 공감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마땅히 짐 져야 하고 혹은 피할 수 없어서 져야 하는 짐을 회피하고 미루고 돌아가 본 심정은 누구나 한 번쯤은 겪어봤을 것 같은데요. 그 와중에 지켜주고 싶었던 사람이 그 짐을 대신 져버림으로써 내 자신까지 같이 무너져 내리게 되는 일. 운수 좋은 날의 마지막 장면보다 훨씬 아팠습니다. 운수 좋은 날은 커다란 바위 같은 돌망치가 묵직하게 제 가슴을 쿵 하고 밀듯이 치는 느낌이었다면 토끼 이야기의 마지막 장면은 면도칼이 제 가장 숨겨놓은 여린 부분을 스치듯 긋고 지나가는 느낌이었습니다. 여러분께는 어떠셨을까요?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도 피아니스트나 작가가 양토, 즉 토끼를 기르는 부업으로 생계를 떠받쳐야 하는 자기의 이상을 생계라는 전당포에 맡기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은 여전하다고 생각됩니다. 하나 이상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서는 자기 꿈을 쫓아 살며
가족 안에 자기 역할을 잘 해내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서로 행복하게 해주고 싶지만 어느새 자기도 모르는 사이 토끼 가죽 벗기는 일을 떠밀고야 말게 되는 슬픈 현실. 자기 글을 쓰고 싶은데 토끼를 치지 않을 수 없었던 현도 가엾고 딱 눈을 못 마주쳐 가리고 유리를 해보려던 수줍은 아내가 만삭에 토끼 가죽을 벗기게 된 것도 너무나 가여웠습니다. 꼭 지금 우리 보통 사람들의 현실 같았습니다. 그러면 필로가 나누는 낭독의 향기 6번째 여정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6번째 여정은 이태준 작가님의 좋은 친구였던 현진건 작가님의 한 작품으로 이어가려 합니다.